11일 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생방송 시청 인증하고 영화 관람권 받기. 어제 당첨자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화면 사진 찍어서요.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샵 상암동 클래스 해시태그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 간추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고 곳에 따라 황사비가 옵니다. 피해 우려됩니다. 동맹국가 도감청 논란. 미국 정부가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해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commitment to the ROK is ironclad. They are one of our most important partners in the region.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베트남에서 7,500억 원대 부동산 사업을 추진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은행에서 전 직원이 총기를 난사해 범인을 포함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잠시 후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물가, 국제유가, 변수까지 전문가와 진단해 보고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알게 된 혼외자의 존재, 유산을 나눠줘야 할까요? 변호사와 함께 고민 풀어봅니다. 이 유산 관련한 가족 간 다툼, 드라마도 나오지만 이게 실화로도 많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클 상담소에서 저희가 메소드 연기로 사연 소개해,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죠? 네. 미리 죄송합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날씨 특히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자,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오늘은 비도 조심해야 하고 바람도 조심해야 한다고요? 네, 오늘은 비와 바람을 모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 순간초속 20m 이상의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거센 강풍과 함께 황사까지 동반되면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된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비에는 황사가 뒤섞여서 흙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보이고요. 비의 양이 적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비가 그친 내일도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건조경보가 내려진 강원과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그 밖의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특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전주 15도, 대구 12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전주, 부산 20도로 어제보다 낮지만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대부분 지역이 5도를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다행히 아직까지 고속도로 위로 비가 내리는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날씨 소식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오늘 주행하신다면 특히나 핸들 꽉 잡아주시고요. 화물차의 적재물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수월하지만 7시 반을 기점으로 정체 빠른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모두 강동 쪽 이동이 더 불편한데요. 특히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은 잡아주셔야겠습니다. 일반 경부고속도로 이용해 서울 도심 진입하신다면 달래내부터 이렇게 꽉 막혀 있습니다. 반포까지는 예상되는 소요시간 45분 정도 예상되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경기권 오산에서 남사까지 특히나 속도 내기가 힘겹습니다. 분당 수서로 이용해 청담대교 방향으로 행하신다면 수서 나들목 포함해 상당히 혼잡한 상황입니다. 안전띠는 모든 좌석에서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도감청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맞다 틀리다 확인 없이 한미 관계는 철통 같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논란과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말 동안 벌어진 기밀 문건 유출 논란에 대해 미 국무부와 백악관에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등 동맹을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비판이 나온다는 JTBC 질문에 미 국무부는 답변 대신 한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Our commitment to the ROK is ironclad. They are one of our most important partners in the region. We have a number of shared valu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이번 감청 논란이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영향을 주겠냐는 질문에도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very deep relationship and partner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I know that President Biden and Secretary Blinken and the First Lady are looking forward to hosting our South Korean counterparts and partners. 감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 다만 백악관은 유출 사건 이후 동맹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U.S. officials have been in touch with relevant allies and partners over the last couple of days at very high levels. I'll leave it at that. 백악관은 이번 기밀 유출의 규모와 진상을 여전히 파악 중이라면서 유출 자체가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미 국방부는 유출된 문건이 실제 고위급 지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와 비슷한 양식이라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앞서 김민지 캐스터가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수도권과 동해안을 비롯한 전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전 시간이 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외출하실 때 떨어지는 시설물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교회 첨탑이 무너지고 항구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쓰러졌습니다.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건물 외장재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꼭 5년 전인 2018년 4월 10일 초속 20m가 넘는 봄 강풍이 휩쓸고 갔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태풍급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륙에는 초속 20m의 강풍이, 동해안에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불 전망입니다. 북쪽에는 저기압, 남쪽에는 고기압이 자리 잡으며 바람길이 생겨 강한 서풍이 유입된 겁니다. 오늘 바람은 최근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가장 거세게 불 전망입니다.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할 경우 시설물 낙하에 주의해야 합니다. 강풍이 오기 전에 창문의 틈새를 막고 시설물을 최대한 고정시켜야 합니다. 바다에선 최고 5m까지 거센 파도가 예상돼 바닷가나 해안도로에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바람이 잦아든 뒤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짧고 요란한 비가 내립니다. 황사와 합쳐져 흙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지나간 뒤에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대기질이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대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를 걷던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직 공무원인 이 운전자는 사고를 피하려 노력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승아 양의 발인식이 곧 엄수될 예정입니다.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사과하던 남성은 불리한 질문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숙하는 걸로 보이던데요. 아니요, 안 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켜보던 시민들의 원성이 터져 나옵니다.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전 충남도청 공무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이 남성이 모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초등학생 4명을 덮쳐 배승아 양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3명은 다쳤는데 그중 하나는 머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8%, 만취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승아 양이 떠난 자리엔 반복되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에 분노하는 메시지가 놓였습니다. 이렇게 애가 셋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학교를 이쪽 다닐 거고 이 똑같은 길을 걸어갈 건데 위에서는 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JTBC 강버들입니다. 어제 오후 8시 반쯤 경남 사천시 용현면의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1시간 만에 불이 꺼졌지만 집안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 함께 있던 남성의 어머니는 대피해 다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은 목사인 자신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한 강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까지 언급하며 장관 인사에 관여하는 듯한 말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전광훈 씨. 최근 자신의 정치 개입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종교인의 감시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고요. 정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목표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200석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21대 총선 과정에서 전 씨가 과도한 공천 요구를 했다고 폭로한 황교안 전 대표를 향해선 치매에 걸렸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달 한 강연에서 자신이 국민의힘에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당 지도부를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하면서 장관들 중에 누가 못하는지 다 가르쳐주세요. 내가 다 가르쳐드렸어. 전 씨가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 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왜곡하는 발언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김기현 대표는 전 씨에 대해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해시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용주 캐스터. 네. 뭡니까? 저 뒤에 소품실에 갔는데 여기 있어서 오늘 이도성 기자의 도시락 준비해온 거 맛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맛을 평가한다. 좋습니다. 근데 맛 평가가 뭐 점수가 아니라 탈락 아니면 합격 둘 중에 하나예요. 좋습니다. 긴장하시고 가보죠. 도시락 열어주시죠. 첫 번째 도시락부터 긴장이 되는데요. 꺼내보겠습니다. 자,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7,500억 첫 확인인데요. 이게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폭로한 그 검은 돈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 JTBC 취재진이 계속해서 파오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해외에서 7,500억 원대 부동산 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네. 네, JTBC가 확보한 32쪽짜리 사업계획서입니다. 이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음악세계가 지난 2019년 베트남에서 대형 부동산 사업을 추진했던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5만 평이나 되는 토지를 2천억 원에 인수하고 20층 아파트 11개 동을 개발 분양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큰 사업이네요. 엄청 크죠? 이 토지 비용과 공사비까지 모두 7,500억 원이 필요하고 이자만 1,400억 원이 들어간다고 분석했습니다. 예상 총 매출은 1조 4천억 원입니다. 와, 규모가 어마무시한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 추진이 된 건가요? 네, 일단 저희 취재진이 전재국 씨 측을 접촉했지만 네. 이 검토 단계에 그쳤을 뿐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직접 이 베트남 현지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곳 이 베트남의 분당이라고 불리는 개발 지역이었습니다. 네. 이 사업을 추진했던 토지 소유업체도 직접 만나봤는데요. 지난 2019년 6월 전시 측이 찾아와 개발을 제안했고 합의각서까지 썼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다른 업체에 사업권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업체 측 인터뷰 연이어 들어보시죠. 네. là đã làm rất là nhiều các dự án ở Hàn Quốc như là chung cư, xây chung cư, nhà ở, khu vui chơi cho trẻ em trong những cái khu vực đất đó. Hoặc đi vay quỹ tài chính không à. Rồi chờ họ 3 tháng, 5 tháng, ở năm chờ thì không thể chờ được tại vì dự án của mình lớn mà. 진짜 뭔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도시락. 저 동그라미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평가를 추어탕이에요, 받는군요. 추어탕. 네. 추어탕인 이유는 미꾸라지처럼 그동안 이 법을 잘 피해 가서 이 전두환 씨가 추징금 안 냈잖아요. 네. 지금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이 실미가 생겼다.
맛있습니다. 실마리가 생겼다. 실마리가 생겼다. 네. 일단 저희 JTBC 계속해서 추적해오던 내용이었는데요. 이 아직 추징금이 900원 넘게 남아있죠. 네. 지난 2013년 전재국 씨가 추징금을 다 내겠다고 약속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저만큼 남아있습니다. 저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자금력이나 인맥 없이는 시도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네, 말한 대로 JTBC 취재진이 계속 이 전두환 일가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고 있는데 이 소식은 조금 더 계속 좀 업데이트해서 네, 나올 이도둑에게 겁니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도시락 강아지 캐릭터 도시락인데요.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수상한 이삿짐입니다. 이게 미국 LA에 사는 교민이 보낸 이삿짐 하나 때문에 네. 어제 하루가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이 선박 화물로 보낸 이삿짐 속에 마약과 총기가 섞여 있었던 걸로 밝혀졌기 어허. 때문인데요. 지난해 부산항을 무사 통과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아이고. 충격을 줬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네, 40대 장모 씨가 사는 곳인데요. 집안에 숨겨진 종이 상자를 꺼냈더니 안에서는 비닐로 포장된 하얀 가루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필로폰입니다. 네. 모두 9봉지였고요. 3.2kg, 이게 10만 명이 넘게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8억 원어치입니다. 이 박스 하나가 전부고 다른 데는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렇게 실토를 했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테이블 위엔 권총이 저렇게 버젓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라이터 아니고요? 아닙니다. 진짜 네, 권총? 진짜 권총이에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권총과 실탄 50발, 그리고 모의 권총 6 정도 발견됐습니다. 아니 마약에 총기까지 이걸 어떻게 다 집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까 그 부산항도 그냥 통과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장 씨는 미국 LA에 사면서 이 미국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했는데요. 당시 이삿짐에 마약과 총기를 숨겨 부산항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탑승객과 화물을 검사하는 공항과 달리 이 부산항에는 하루에만도 수만 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오가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첩보가 없이는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렵다는 그런 점을 노렸습니다. 야, 이거 저도 이제 미국에 살다 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아니다. 이런 뉴스는 안 봤으면 좋겠어, 저도.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네, X예요? 미국에서는 뭐 그 총기가 합법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그거 놓고 오고 마약까지 갖고 오는 건 좀 선 많이 넘었죠. 이런 뉴스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안 됐는데요. 네. 이 검찰이 지난해 1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에 나섰고요. 지난달 말 장 씨 거주지를 급습해 필로폰과 총기, 실탄을 압수했습니다. 장 씨는 국내 마약상과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는데요. 자신이 직접 이 마약을 투약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총기 역시 취미로 모았다고는 했지만 이 정확한 밀수 목적도 이 검찰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장 씨를 구속 기소한 상황입니다. 그 최근에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도 그렇고요. 네네네. 정말 맞아요. 마약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섰는데요. 최근 검찰과 경찰, 관세청을 중심으로 마약 수사 전담인력 840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이 비대면 거래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네. 수사 착수부터 재판까지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네, 마약 범죄는 꼭 뿌리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준비해서 꺼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우산 쓰고 싹둑인데요. 뭘 잘랐을지 싹둑입니다. 이 새벽 시간 의문의 용의자가 골목을 돌며 오토바이크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습니다. 확인된 것만 모두 6대인데요. 네.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범행을 저질렀는데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충북 청주의 한 길거리인데요. 새벽 2시쯤 CCTV에 잡힌 영상입니다. 한 행인 오토바이에 저렇게 다가서더니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서 네네.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고. 반짝이는 공구를 들고 오토바이에 잇따라 손을 대는데요. 오토바이를 멈출 때 작동하는 브레이크 유압 호스를 잘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니 브레이크 그 유압 호스를 자른다는 건 브레이크를 못 쓰게 하겠다. 맞아요. 사고를 일으키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사람이 걱정인데요? 다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사람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저 장면 이후로 불과 20여 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간 배달에 나섰던 운전자가 사고를 당한 건데요.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인근 건물에 그대로 돌진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운전자는 얼굴과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인터뷰 들어볼까요?
그 내려막길에서 맞은편에 이제 차가 오니까 피하려고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거는 거의 살인이나 다름없는 거죠. 아, 진짜 속상하고 황당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네. 왜 그런 겁니까? 네, 진짜 살인이나 다름없는 그런 행위라고 말했는데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장소가 배달 대행업체 앞인데요. 그러니까 배달 오토바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걸로 추정됩니다. 인근 지역 아파트와 배달업체 등의 여러 곳에 있던 그런 오토바이들이 당했는데 모두 배달용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저 사람은 잡혔나요? 네, 아직 추적 중입니다. 경찰이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고요. 검은색 우산에 복면까지 썼습니다. 아무래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죠. 이 범행 2시간 전쯤 동네를 돌며 범행 대상을 찾는 듯한 모습도 영상에 잡혔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큰 범죄입니다. 아이고.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자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꼭 붙잡혔으면 좋겠어요. 그 혹시 오늘 또 비도 온다고 네. 하고 혹시라도 오토바이 타실 일이 있을 분들은 점검. 미리 점검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좋은 말이네요. 네. 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자, 월드 클래스로 넘어가 볼까요? 굿모닝 대한민국. 오늘은 미국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뉴스인데요.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은행에서 현지 시간 10일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해서 5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는데요. 총격범은 반자동 소총을 사용해 무차별 총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이 은행의 전 직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 believe this is a lone gunman involved in this that did have a connection to the bank. We're trying to establish what that connection was to the business, but it appears he was a previous employee. 아니 전직 직원이면은 뭐 갈등이나 원한 관계 뭔가 이게 마음에 담은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니에요? 예, 그 조금 전 나온 CNN 보도에 따르면요. 총격범은 최근 이 은행에서 해고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총격 장면을 인스타그램에 생중계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마 해고에 앙심을 품고 총기 난사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하루 전에 부활절 휴일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국 곳곳에서 총기 사건이 또 일어났다고. 네, 미국이 총 때문 난리가 났습니다.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의 희생이 잇따라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먼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는 부활절인 현지 시간 9일 10대 2명이 총에 맞았고요.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는 총격 사건으로 2명이 숨졌습니다. 안타깝게도 희생자 중에는 생후 18개월 아기도 포함이 돼서 더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했는데요. 네. 하루 전날 캘리포니아주 한 고속도로에서는 5살 소녀가 총에 맞아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니 애들이 무슨 죄라고 예. 왜 자꾸 총을 쏘는 걸까요? 예, 이렇게 계속된 총격 사건에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 통행 금지령을 내리는 곳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심각하면 자유를 뭐 중시한다 미국이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통행 금지 조치까지 하겠습니까? 예.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음주운전 사고 안타깝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은 총기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 보실까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걸쳐 있는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 몽블랑입니다. 지금 산 사이로 눈폭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바로 눈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프랑스 알프스 몽블랑 남서쪽 해발 3,500m 지점에서 눈사태가 발생해서 모두 6명이 숨졌습니다. 아니 저기 스키 명소로 유명한 데잖아요. 그렇죠. 어쩌다가 그 사고를 당하게 된 걸까요? 실제로 그 스키를 타러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음. 스키장에 있는 아르망 세트 빙하에서 갑작스럽게 눈사태가 발생을 한 건데요. 프랑스 당국은 부활절을 전후로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눈사태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눈사태가 지난 20년 사이 프랑스에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눈사태 중 하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그 몽블랑에서는 올해 1월에도 눈사태 뭐 사고가 있지 않았나요? 사망 사고? 예, 1월 중순에도 영국인 여성 한 명이 눈사태에 휩쓸려 숨졌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 기후 위기로 이런 사고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여 무척 걱정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인터넷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 잡아봐라 하고 이런 거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술래잡기. 연인들끼리 하잖아요. 네.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자, 미국에서도 강도가 겁도 없이 경찰을 상대로 이런 도발을 하는 황당한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 복면을 쓴 강도들이 트럭을 좀 덮쳤어요. 그리고 지금 경찰이 압수한 산악형 오토바이를 지금 노린 건데요. 지난달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로 강도들은 이 범행 순간을 촬영해서 소셜미디어에 공유까지 했습니다. 아니 무슨 범죄 현장을 이게 무슨
무슨 자랑이라고 거기다 올려요, 그거를. 뭐 법행에 성공해서 뭐 뿌듯했나 봐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잡혔습니다. 지금 용의자를 경찰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죠. 예. 일주일 만에 일당 중 한 명을 체포한 건데요. 강도들이 타고 간 산악형 오토바이도 전부 회수했습니다. 경찰도 이들의 소셜미디어를 다 보고 있던 거예요. 아, 보통 범행 증거 없애려고 난리잖아요. 그쵸. 뭔가 거만하다 했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증거를 본 남겼어. 멋에 네. 자기가 걸렸어요. 그렇죠. 셀프 박제한 거잖아요. 예. 완전 뭐 나 죄 질렀으니까 뭐 잡아가세요 한 거죠. 그래서 경찰도 그래 뭐 그러면 기꺼이 잡아가겠다 해서 검거한 거고요. 현재 용의자들은 절도 등으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소셜미디어가 범죄자들은 뭐 자기 과시용으로 악용되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결말이 그나마 사이다라서 속이 시원하네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잡혔으니까. 네, 현재 미국 뉴욕에서는 시내에서 산악용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불법이라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1,600대 이상의 산악용 오토바이를 압수했다는데요. 이거 노리고 또 못된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멀리 내다볼 것 없이 지금 이 영상이 답을 줬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잡히는 거예요. 자,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아이라고 너무 과잉 보호하는 걸까요? 지금 스케이트보드를 타러 밖에 나왔는데 주변으로 희한한 장치가 잔뜩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다 뭐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지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신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스케이트보드 보조 장치입니다. 아이디어가 진짜 따뜻하고 좋네요. 예, 브라질의 한 물리치료사와 아동심리 전문가가 만든 건데요. 원래는 소아마비 아들을 둔 한 어머니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신체 활동이 자유롭지 않아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스케이트보드의 즐거움을 선물하려고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발한 건데요. 재료는 플라스틱 파이프와 바퀴 먹개뿐이지만 톡톡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모처럼 속도감을 느껴봤을 아이들은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예, 2015년부터 수정과 보완을 거쳐 점점 완성도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직접 찾아가는 체험 프로젝트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또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이들을 장애 아동들의 영웅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니, 보통 안타깝거나 좀 어이없는 장면들 많이 봤는데 오늘 이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 이런 거 좀 자주 해주세요. 제일 합격 드리는 뉴스예요.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따뜻한 거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스케이트보드 선수권 대회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소식도 또 추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롭게 싱싱 희망을 가르는 아이들의 모습 앞으로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7분이 막 됐습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한국은행 금통위 임박, 기준금리 긴급 전망. 자, 잠시 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로 3번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엽니다. 금통위는 1월 회의에서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0.25%포인트 인상을 했고요. 2월엔 동결을 결정한 바 있죠. 금융시장은 이번에도 동결로 결정될 거라 보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주요 산후국들이 추가 감산을 발표하면서 크게 출렁인 국제 유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금통위 예측해 보겠습니다. 거시경제 전문가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뭐 동결될 거다라고 막 보도도 많이 나고 헤드라인도 그렇게 많이 잡히고 있는데 동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동결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이유는 크게 2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금리를 인상하는 배경이 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면 금리를 굳이 더 많이 올릴 필요는 없는 거겠는데요. 네. 지금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로 4.2%였거든요. 네. 그 전달에 4.8%였으니까 꽤 많이 떨어진 거죠. 네. 전월 대비해서도 지난달에는 2월 달에는 0.3% 올랐었는데 0.2%로 3월 달에는 조금 둔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근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변동성이 좀 크거나
아니면 이제 통화 정책의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품목들, 이를테면 식료품이나 에너지 같은 것들을 좀 제외하고 물가 지수를 산정하기도 하는데 네. 그것도 전월 대비 0.2% 올랐는데 그 전달에는 0.3%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금융 안정도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SVB 사태 같은 걸로 인해서 한국에도 이제 금융 불안 상황이 지금 괜찮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은데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하는 고객들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아무래도 뇌관은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화 가능성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지난해에만 15%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체율도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2021년 말에는 이제 0.37%였는데 이게 뭐 한 3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네. 작년 말에. 그러니까 증권사와 연신 전문 금융회사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혹시라도 이런 게 이제 부실화가 더 급격하게 진행된다든지 하면 사실 금융 불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도 금리를 뭐 더 높이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머니클래스 애청자분들이 알겠지만 지난주에 요거 그 PF 대출이 그 막 전국에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점점 더 막 불안해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런 것도 짚어주셨었는데, 근데 아까 첫 번째 이제 요인으로 물가가 그나마 좀 조금 괜찮아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전히 마트 가면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좀 일반 고객들 소비자 입장이랑 조금 다른 거 아닌가요? 여전히 높다 느껴지는데. 사실은 저도 체감 물가가 상당히 높다고 느껴지는데요. 요새는 예전하고 똑같이 장을 봐도 몇만 원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지난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전년 동월 대비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기준이 좀 올라간 거죠. 이미 작년에 많이 올라서 그게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자체는 좀 둔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물가가. 네. 그러니까 이제 체감 물가가 높은 게 그게 하나 이유고요. 다른 하나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기준으로 이게 계산을 하는 것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뭐 이를테면 TV나 냉장고 같은 거 우리가 자주 구매하진 않잖아요. 특히 경기 안 좋으면 더 구매를 덜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이를테면 네일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 빈도가 좀 잦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구매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또 체감 물가를 계산하는 게 생활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네, 준비된 그래픽이 있죠. 근데 생활 물가 지수는 사실은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빨리 올랐습니다. 보시면 이 물가 상승률이 빨간색으로 보시는 것이 생활 물가 지수인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6.3%로 고점을 찍었을 때 사실 생활 물가 지수는 7.9% 올랐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으로는 물가가 훨씬 더 빨리 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아까 빨간 선, 그러니까 생활 물가 지수가 우리가 뭐 장 볼 때 느끼는 거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제가 경알못이지만 이건 확실히 압니다. 한미 이제 금리 차이가 커지면 뭐 이제 뭐 22년 만에 최고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1.5% 포인트. 그러면 뭐 이자가 높은 이자를 더 주는 곳에 돈이 흘러가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있던 뭐 외국인들의 돈이 미국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되고, 만약에 오늘 동결이면 더 흘러가는 거 아니야? 이런 흐름이 거세지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한미 금리 격차가 이렇게 자본에 이제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유일한 요소는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한미 금리 격차가 1.5% 포인트 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3번 정도 그렇게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우리가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을 주로 보게 되는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합해봤을 때 외국인 투자 자금이 순유출이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순유입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3월하고 4월에 외국인 투자 자금을 살펴봤더니 주식시장에서는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채권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이 두 개를 합치니까 사실은 순유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금리 격차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갑자기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거다 뭐 이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 이제 우려가 되는 점은 아무래도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거에 대한 우려를 좀 덜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초 체력이라는 게 우리 지금 현재 경상수지 적자가 뭐 누적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로 우리나라가 이제 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이 좀 감소해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타나고 무역수지 적자가 뭐 1년째 지속되는 이런 상황은 사실은 환율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그럼 아까 그래프를 잠깐 다시 보면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흔히 생각하면 돈이 빠져나간다면 주식을 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파란색 막대기인 채권을 보면 뭐 3월도 엄청 많이 좀 높네요, 파란색 막대기가. 예. 아,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 예, 사실은 우리나라 채권이 상당히 우량한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국가 신인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좀 빠져나가도 채권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갑자기 막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상황까지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크면 빠져나간다라고 했던 제 머릿속의 공식이 조금 채권 생각해야 된다라고 네. 하나 더 오늘 배워갑니다. 네. 자, 기름값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최근에 그 주요 산유국 모임이 그 오펙 플러스라고 하죠. 거기서 기름 추가 감산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국제 유가가 들썩이고 기름값이 또 우리 뭐 물가에 또 뭐 직효과가 나니까 뭐 기름값 올라가면 바로 물가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이거 금리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전년 동월된 물가 상승률이 4.2%였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만약에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면 0.76%포인트 더 높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다시 국제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이것 때문에 다시 또 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걱정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기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좀 늦출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사실은 현재 금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물가 상승률은 점차 둔화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보시면 아마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은 좀 지연되겠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추가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지금 우려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제유가 상승으로 금리 인하 시점은 조금 지연될 수 있지만 뭐 크게 막 금리 오르는 것까지는 당연히 생각할 건 아니고. 예, 금리를 올리는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하지만 현재 3.5%라는 수준이요. 네. 금리 수준이 우리가 이제 중립 금리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네. 설명을 긴장됩니다. 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긴축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수준인데 이 수준을 유지하면 사실 물가 상승률은 점진적으로 둔화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석유류 가격이 좀 오르면 이게 조금 더 추세가 둔화되는 추세가 느려질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할 정도는 지금 현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기름값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세금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정부가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앞으로 기름값은 무섭게 치솟게 되는 건가요? 그냥? 무서운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 오르긴 오를 겁니다. 그런데 아마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는 국제 유가에 조금 더 의존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류세 인하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내는 휘발유나 경유 가격에서 상당 부분이 유류세라고 해서 이제 세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유류세를 좀 인하를 해준 거죠. 2021년 말부터.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이제 많이 인하를 해줘서 현재 휘발유는 25% 유류세가 인하되고 있지만 경유 같은 경우는 37% 지금 인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한 리터당 200원 정도 수준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만약에 유류세 인하를 완전히 폐지를 한다 하면 리터당 200원은 오르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가격이 오르면 또 수요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면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당장 200원씩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제 유가가 안정적이라는 가정하에 200원보다는 아마 더 오를 거다 리터당 보는 거지만 국제 유가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따라서 사실은 더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죠. 아, 그렇군요. 기름값이 항상 무서워서. 알겠습니다. 오늘 기준금리 곧 결정이 될 테지만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또 개념이나 이야기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위한 상클 상담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이런 고민들 저희가 법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상속 법률 전문가 정인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실 때 강풍 괜찮으셨어요? 저 차를 타고 가가지고요. 다행히. 얘긴 들었습니다. 아, 네, 오늘 하루 종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해결해볼 저희 고민 직접 들려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각색을 좀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또 메소드 연기 긴장됩니다. 자, 사연 함께 보시죠. 자, 이야기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시작됩니다. 제 동생 또래의 한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조문을 왔습니다. 아버지 회사 직원인 줄 알았는데. 도성아, 형이랑 누나한테 인사해야지. 이분이 네 큰어머니셔. 뭐? 누구라고? 내 동생이라고? 아니, 아버지한테 자식이 또 있다고? 날벼락 같은 얘기에 어머니는 쓰러지시고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 아버지 물건을 정리하는데 더 큰 폭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엄마, 이거 뭐야? 아버지 유언장이 있었어? 뭐? 유언장? 어디 이리 줘봐. 아, 이 양반이 진짜 미쳤나 봐. 암이 머리로 왔다니? 재산의 절반을 줘? 이거 당장 갖다 찢어버려. 유언장에는 아버지가 내연녀의 자식인 도성이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 절반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내용은 우리 가족끼리만 알고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니, 이 여자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그이가 남긴 재산 정리하셔야죠. 우리 도성이도 재산 받을 자격 있어요. 어머니 아니죠? 내연녀신 거죠? 네. 우리는 한 푼도 못 주니까 당장 나가! 애한테 창피하지도 않아. 이렇게 나오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소송을 해서라도 우리 도성이 목 받고 말겠어요. 존재도 몰라던 아버지의 내연녀와 그 사이에 나온 혼외자, 이대로 유산의 절반을 그들에게 떼어줘야 하나요? 정의국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이거 드라마 아니고 실제 사연을 각색한 네, 겁니다. 맞습니다. 1인 2역 너무 어렵습니다. 좋아요. 그거 잘했어요. 어려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근데 사례를 살펴보면 이 딸과 거의 비슷한 또래의 여성과 아이가 저렇게 클 때까지 내연 관계를 유지해온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가족들의 배신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났겠죠. 이 사건에서 그 사례를 들고 오신 분을 제가 상담자라고 부를게요. 네. 이 상담자 아버지께서 췌장암으로 말기 진단 받으셨거든요. 췌장암은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네.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담자 어머니가 그 헌신을 다해서 간호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족들은 정신이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내연녀가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달라고 요구하게 된 겁니다. 집안이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재산의 지금 절반을 혼외자한테 유산으로 남긴다고 하니까 유언장을 막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맞아요. 근데 가족들이 재산 분할을 거부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뭐 결국 소송으로 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사망한 아버지 재산이 한 30억 정도 됐거든요. 30억. 예. 근데 집에서 그 정리를 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거든요. 네. 근데 그 유언장을 보니까 내연녀의 아들한테 그 30억 중에서 절반, 15억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발견한 겁니다. 충격이 컸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이 유언장의 존재 자체를 숨겼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을 거부했거든요. 여기 이제 내연녀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가족들한테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해서 소송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법률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지만 내연 관계에서 나는 혼외자인데 일단 유산 상속 대상이 되긴 하는지, 그리고 유언장을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혼외자도 자식인 게 분명하다면요. 네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증명되면은 당연히 상속인이죠. 권리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내연녀가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사실을 그 사망한 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암 진단 받고 본인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내연녀의 사이 낳은 자식을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등록을 하신 겁니다. 아, 혼외자로 등록을 했군요. 네, 그렇죠. 네. 이 상담자 가족들은 지금 병간호하느라 마음을 많이 썼잖아요. 네. 투병 중에도 내연녀와의 자식 걱정에 또 법적 처리까지 끝내야 하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재산은 이제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나눠줘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사망한 분이 그 혼외자한테 그 재산 절반을 주기로 유언을 남기셨잖아요. 네. 근데 유언이 그 정당한 거라면은 그 의사를 존중을 해야 돼요. 유언장 보니까 절반을 그 혼외자한테 남기기로 했으니까요. 혼외자가 15억 가져가고 나머지 법정 상속인 가족들이 그 15억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 산에서 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고 아들 1명, 딸 1명 있잖아요. 네. 이 10억을 나눠야 돼요, 이 비율로. 그렇게 되면은 뭐 대충 보게 되면은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본처가 6억 4천 가져가고요. 네. 자녀 2명이서
한 4억 3천 정도씩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유언장대로 혼외자에게 절반 주라 했으니까 30억 있다고 했으니까 15억은 30억 중에 절반이니까 네. 가는 거군요. 자, 근데 이 살해자 가족이 잘못을 저지른 게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내연녀와 혼외자 몰래 유언장을 숨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꽤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 소송 때 엄청 영향을 미쳤다고요. 사실 이게 뭐 안 드러날 수가 없었던 사건이었는데요. 네. 그 내연녀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상속할 돌아가실 당시에 유언장 그 존재랑 그 내용이 밝혀진 겁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증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참여하신 분들이 법정에 나와서 이러저러한 내용의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유언장을 숨기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숨긴 사람들은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유언장 숨겼다가 걸리면 상속 아예 못 받게 엄하게 다루는 거군요. 그렇죠. 무섭습니다. 예. 와, 그러니까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일단 숨기지는 말아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상속 민법에도 뭐 결격 사유가 나와 있다고요. 네, 뭐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그 민법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피상속인이 상속이 된 유언장을요, 네. 그 위조나 변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은닉만 해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거든요. 일반인들도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찢어버리게 되면 상속 결격이라는 거를 잘 알고 계세요. 네네. 그런데 위조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단순히 숨기기만 해도 그 상속 결격에 해당한다는 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작 같은 거는 막 그런 막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숨기는 걸로도 저렇게 되는 건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에서 유언장의 존재를 숨긴 게 결국 드러났잖아요. 네네. 네. 여기 대해서 정당한 사유를 들어서 재판부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설득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언장을 은닉한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할 경우에는요, 유언장 은닉에 가담한 가족들 전부가 상속권이 박탈당하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찢어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숨기기만 해도 재산을 다 못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기억을 네. 꼭 해야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요, 변호사님. 네, 살해자가 유언장을 숨겼고 다른 가족들이 그걸 몰랐어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뭐 몰랐던 게 사실이라면요, 그 몰랐던 사람들은 그 은닉에 가담하지 않았으니까 상속 결격이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뭐 이게 뭐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또 따로 뭐 판단을 하게 되겠죠. 맞아요. 어쨌든 지금 이 사례에서 살해자 가족은 모두가 지금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살해자 가족이 좀 유산을 그래도 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유언장 숨긴 건 잘못이긴 하지만 그쵸. 그래도 좀 받을 수 있는 거. 뭐 다행이라면요, 그 민법에 대습상속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대습상속. 예, 대가 대신할 대자예요. 아. 그러니까 상속 결격된 사람한테 배우자나 자녀가 있게 되면요, 그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 결격자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살해 가지고 오신 분들, 그분의 여동생이 먼저 일찍 결혼했거든요. 네. 남편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네. 돌아가신 분, 사망한 분한테는 친손자고, 그리고 이 살해 가지고 오신 분한테는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조카가 상속인이 결격자가 되어도 그 자녀가 있으니까 그 자녀가 대신 받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아까 상담자죠, 살해자죠. 그러니까 저의 여동생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유언장을 숨겼으니까 상속을 못 받는 사람이겠지만 그 여동생의 아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은 받을 수 있다. 이게 대습상속. 예, 대신할 대자입니다. 대신할 대자. 네. 자, 그러면 이거 상속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그래픽으로 해볼까요?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줄에 왼쪽에 젊은 여자분이 내연녀거든요. 네. 내연녀 같은 경우는 상속 자격이 없죠. 배우자가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돌아가신 분,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본처죠. 네. 근데 살해자의 어머니예요. 살해자의 어머니. 네, 근데 이분은 그 유언장 은닉에 가담하셨으니까 상속권이었고요. 네. 그 밑에 그 살해 가지고 오신 분 살해자, 그 남자분이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여동생 모두 상속할 당시에 유언장 은닉에 가담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죠. 네. 왼쪽에 보면은 그리고 어린 동생 있죠, 어린 네. 동생. 혼외자라고 하죠. 혼외자. 흔히. 네. 혼외자도 상속권이 있고, 그리고 여동생의 아들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게 되면요, 상속권이 인정되는 건 그 혼외자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손자 이 두 사람이 30억에 대해서 2분의 1씩 15억씩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유서를 숨기지 않았더라도 유서의 어쨌든 절반은 도성이에게 주기로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유서를 숨긴 상태에서도 지금 권리를 다 박탈당해서 결국에는 양쪽 집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양측이 좀 절반씩 가져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다만 여기서 좀 미묘한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지금 이 사건에서 상속 결격이 발생했잖아요. 네. 근데 여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상속 결격이라도
자기 아들이 받았으니까 15억 받았으니까 별로 그렇게 억울할 게 없죠. 아, 그렇죠. 그런데 사례 가지고 오신 분 그리고 사례자의 어머니 이분들은 그 상속권이 박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동생한테 결국 손자죠. 손자한테 왜 15억을 너만 가져가냐. 우리한테도 나눠줘. 근데 아유. 여기 대해서 여동생이 못 나눠줘요. 네. 이렇게 되면 남은 자식들 사이에서 남은 가족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손자, 그러니까 제가 사례자니까 제 조카가 받은 15억을 두고 네. 나와 내 여동생이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본처죠. 본처도 손자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약간 너무 불행한 약간 그런 비극인데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이 사례에서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이 사망하신 아빠가 유언장을 어디에 좀 숨겨놓은 거잖아요. 예. 그럼 영원히 못 찾는 경우도 실제로 있나요? 유언장. 그렇죠. 그 영원히 못 찾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네. 근데 본인이 유언을 하신 다음에 유언 내용대로 상속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네.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찾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증인의 증언, 그 내용이 들어갔던 게 결정적이었고요. 뭐 중요한 거는요. 그 상속 이루어지실 때 유언장을 은닉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행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유언장의 내용에 대해서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이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뭐 욕심이 생기더라도 유언장은 되게 절대적으로 존중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오늘의 네. 교훈인 거네요. 안 그러면 한 푼도 못 받게 되니까요. 맞아.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교훈은 네. 어쨌든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내연 관계를 들키지 않았잖아요. 결국엔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또 갈등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고 그런 관계들에 대한 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 이 진짜 저희도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좀 살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유언장은 꼭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오늘 정인국 변호사님과 또 알찬 시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비뿐만 아니라 바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국에 순간 초속 20m 이상의 강풍과 함께 황사까지 동반되면서 황사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예상되지만 이번 비는 강수 시간이 짧아서 한때 내리고 그치는 비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고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비는 황사가 뒤섞여 흙비로 내리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고요. 비의 양이 적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내일도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건조경보가 내려진 강원과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그 밖의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여기에 수도권과 동해안, 남해안을 따라서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대구 15도, 전주 16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비가 오면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울 17도, 창원, 부산 20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대부분 지역이 5도를 밑돌며 쌀쌀하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 가뭄과 산불, 황사, 삼재가 환경을 강타했다, 삼재가 겹쳤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황사비는 두피 건강에도 안 좋고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오늘 절대 비 맞지 마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도 걱정입니다. 오래된 뭐 간판, 공사장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그런 시설물들은 사실 바람 불기 전에 이미 조치가 됐어야 합니다. 그래도 길 걸을 때 오늘 하루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상암동 클래스 내일도 알차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날씨는 꿀꿀해도 여러분 오늘도 상쾌하세요. 비바람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때 우린 저들 같았을까 더